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 루비다. 오늘 북스톤에서 출판한 송기령 지음의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자동화의 경랑 속에서 생산의 주체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화 아이, 로봇에 똑같이 생긴 기계들이 아니라 만화 스머프처럼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 말입니다. 전체의 일부인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는 항구적인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제약되고 혼자 있어서일까요? 최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체성 내지는 자존, 자신감을 관계에서 풀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김대리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는 관계로 풀 수 없으니 반대로 나 자신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적인 형태의 누구 딸, 아들, 김대리 같은 게 아니라 너 누구니? 이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존감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명상을 해봐도 쉽지 않아요. 타인의 기대와 기준을 목표로 교육받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내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역할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파트였어요. 내 역할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수 있었죠. 분업 구조여서 내 역할이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숙련의 과정을 거치면 기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그럴 테고요. 그간 다국적 기업 집단으로서 성장을 돕던 경영학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중시했고, 그래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업무는 끝나고 있어요.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각자의 창의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인간의 일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슈는 대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겠죠. 과연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보니 두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미래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겠죠. 문제는 난망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예체능 스타나 정치인도 생존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했다면 찻집을 할 때 찻잎을 직접 골라야 해요. 누가 내 고객이 될까요? 내 안목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추럴 와인바에 갔는데 홀에서 매니저 일을 하시는 분이 음식의 재료부터 요리법, 와인과의 마리아주까지 줄줄이 설명하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도 그 정도의 해박함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이처럼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장인이 되는 것, 즉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1등이 되어야 하고요. 가운데는 없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무섭고도 슬픈 결말은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블러는 1899년에 유한계급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어요. 자본소득이 높아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유한계급이라 부르자는 거였죠. 이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의 여유를 더 많이 표현할 것인지가 무척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유한함을 표현하기 위해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베블론을 말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벨러짜 교수는 과거에는 여가와 사치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하는 게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동화, 무인화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는 인간이 낄 틈이 없으니 바쁘게 일하는 삶이 오히려 나의 훌륭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아티스트, 장인, 나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을 테고 나머지 대중은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어정쩡한 중간이 기계에 대치되는 세상에서는 조직 또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제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완성된 사람들, 프로페셔널이 모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처럼 말이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공채가 아니라 직무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훌륭한 이들은 스스로 관리하지 남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리더십은 그것을 찾는 작업이고요. 지금까지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와서 함께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전체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학벌과 스펙을 나열하며 이만큼 똑똑하니 나를 뽑아서 맡겨봐 라고 어필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이제 이력서에 학력을 못 쓰게 하는 기업도 많죠. 프리랜서들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자기 작업물을 올립니다. 학력, 자격증? 그런 거 필요 없이 작업물을 보고 괜찮으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의뢰가 와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닌 실제로 해낸 실무 능력을 파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에 맞춰 각자의 준비와 성과를 계측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젊은 벤처기업 CEO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최근 자신의 회사에 이미 4곳의 회사로부터 입사해달라고 요청받은 젊은 직원이 오기로 했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 직원의 면접을 잘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며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직원이 회사와 경영진을 면접 보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면접에서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이 회사를 평가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면 매니지먼트도 감시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겠죠.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자가 보고서 줄맞춤과 오타를 잡았다면 이제는 각자 일을 하고 합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두에게 책임과 권한이 양려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사결정을 부탁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완성시켜 오고 그것을 조합하는 일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관리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을 팔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학벌이나 이력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땡땡 기업에서 15년 일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경력 15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에서 나의 기여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배웠는지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며 사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지원자들이 아예 SNS 계정을 이력서에 적습니다. 면접관더러 보라는 거죠. 내가 성실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면접관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열어 3년간 뛴 나이키 런 인증사를 보여주면 믿습니다. 나이키 런이 성실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예전에는 경력 위주의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 일상을 담은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읽은 안네 프랑크 일기처럼 남겨진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채록된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와 지향점을 가지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기록물은 곧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이 생각을 확장하면 자기 표현주의가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표출해서 나를 증거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커피 한 잔 해요 라는 말도 연인 사이에서는 데이트를 의미하지만 직장 상사가 하면 뭔가 심각한 얘기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는 행위는 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부스트업일 수 있겠고요. 각각의 커피에 투영된 욕망이 다르고 그 욕망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는 거죠. 노동의 커피는 캔커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는 드립이지만 때로는 에스프레소가 더 적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의미를 구현하고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사고 썼는데 이제는 필요를 넘어 감성이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질 소비가 아닌 의미 소비입니다. 그렇게 변화한 이유는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자란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는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나를 표현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SNS를 보면 일상도 있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의 블로그에 신세계, 스타벅스, 애플, 디젤 등의 브랜드가 꾸준히 등장한다면 이들 브랜드 사이에 있는 공통된 맥락을 통해 거꾸로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이들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해서 어떠한 소비 생활을 하고 이들의 소비 생활이 어떠한 사회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풀어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브랜드를 사면 너 문제 있구나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 일본 브랜드는 한때 속옷만 팔렸어요. 그건 남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거꾸로 브랜드는 지금부터 의미를 팔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비전과 이상을 판다고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넘쳐나니까요. 러쉬는 자기네 제품은 트렌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도브의 광고는 뚱뚱하건 말랐건 그게 나라는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매력적인 의미를 넣지 못하는 브랜드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넣으라는 말이 착한 브랜드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 뜻깊은 일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는 숭고하긴 하지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고해성사하듯 한 번 구매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기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훌륭한 캠페인들이 처음에는 붐이 일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이유입니다. 착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텀블러를 굿즈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자체가 의미를 지녀야 해요. 그런 게 있냐고요? 잡스가 만든 애플이요. 사람들은 애플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애플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물론 자랑스러우려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만큼의 사회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또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만약 바보라 크루거를 팔로우했다면 그건 제가 미국의 컨셉추얼 아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트럼프를 팔로우했다면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트럼프의 트윗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 영구 폐쇄됐어요. 그런 사람을 팔로우했다면 똑같은 부류일 거라고 한 두루 배 엮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메시지가 된다면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느냐도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이처럼 구매는 그 브랜드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동조고 콘텐츠의 수용은 지적 취향에 대한 선언이며 특정인을 팔로우하는 것은 연대에 대한 증명이 되니 이 행위들은 결국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들 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성장의 기록을 채록하는 것이 곧 나의 프로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 하셔야 하고요. 둘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성장 과정이 나의 자산으로 환금될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나의 업이 될 테니까요. 근본, 당신은 진짜인가? 기록은 공감을 부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이 퍽퍽해서인지 따뜻함을 찾아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웹툰이라 하면 의뢰 학원물, 폭력물 혹은 러브스토리가 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상적인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툰이라 해서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것들을 재발견해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같은 대학생, 같은 직장인입니다. 이런 진짜 일상과 감성을 담은 콘텐츠가 공감되기 시작하면서 비난하거나 놀리기 일수인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서도 공감거리를 찾아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분의 동선이 완벽하게 대학 도서관과 편의점으로 채워진 걸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합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임용고시여서 짠한 마음이 더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직장인은 출근한 이후 퇴근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이동 없음으로 떠서 화제가 됐습니다. 매일 14시간씩 경무에 시달린 사람의 일과가 도저히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공개된 각자의 삶에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해보면 실제로 가짜가 나오거든요. 빈곤 포르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로 주로 자선 캠페인 홍보물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논란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도 일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에 혹시 조작은 없는지 사람들이 카메라 구도와 화질까지 따져가며 검증하려 합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영상에 감동하고 기부까지 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니까요. 앤드류 포터가 쓴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의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진정성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진정성이 뭐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look and feel로는 몰라요. 하지만 말해보면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탐침봉이 적으면 피해갈 수 있지만 촘촘하게 찍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크로스 체크가 쉬워졌죠.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성에 더 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정성의 연관어로 사과가 올라옵니다. 이유가 있죠. 고의적 잘못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괜찮아요. 배달하는 분이 오다가 넘어져서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훼손했다면 나쁜 사람이죠. 이처럼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거짓이면 죽도록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의 진심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의도의 진정성을 따지는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근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는 리바이스가 출발점이고 독일군 스니커즈는 메종 마르지엘라가 시작한 것처럼 누가 시조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배달앱에서 맛집 메뉴를 시킬 때에도 업장에 로드뷰가 있는지 봐요. 업장 사진이 없다? 그러면 상호만 10개씩 걸어놓고 매장은 없는 곳 아니냐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든 이의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의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시류에 편승한 무임승차자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처음부터 해온 그 사람의 굳은 의지와 역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진짜를 판별하고 근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를 찾고 있어요. 즉 의도가 선한 것인가 혹은 평가와 보상을 원하는 것이었는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체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든 검증되고 대상화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했음을 말해줍니다. 진짜가 되는 법.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진정성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 진정성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미사여구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진정성의 어원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행동이란 내가 의도하고 내가 행한 거예요. 이를 업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주체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건 첫째는 의지의 문제고요. 둘째로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순간 우리는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장인 또는 예술가라 부릅니다. 일의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발견되다입니다. 내가 어떤 걸 전략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건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대세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유행이야. 누가 하고 있었지? 라고 물을 때 진즉부터 하고 있던 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무언가 뜬 다음에 하면 편승한 사람이라 깊이가 깊지 않기 쉽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말하자면 팔로워죠. 그렇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하고 오래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오래 살잖아요. 기존 방식의 조직과 시스템이 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라도 더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되려면 지향점이 한결 같아야 하므로 그걸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요. 먼저 원을 그리고 그 원에 내 활동들을 정합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둘러보아도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나이키가 지금까지 집행한 광고를 모으면 메시지가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완결돼야 하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에도 맥락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미션이자 비전이 될 것입니다. 루이비통은 160년이 걸렸고 파타고니아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밀도가 높다면 5년에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개인도 되고요. 2016년에 했던 인터뷰 영상 중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걸 하더라도 10년은 해야 전문가가 될 테니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 연구를 해보라. 10년 후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아마 대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양이가 떴습니다. 2016년에 유튜브 고양이 채널 가운데 구독자 5만이 넘는 채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10등도 구독자가 2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관심과 시장을 형성할 만큼 애호의 힘은 강력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몰입의 정도와 기세에 따라 내 일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2015년에 처음 곤충을 다룬 유튜브를 시작해 5년 만에 구독자 100만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큰 기업과 콜라보도 가능하고요. 곤충도 하나의 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곤충만 있을까요? 파충류도 됩니다. 파충류를 키우며 업장도 운영하는 어떤 분은 2015년에 유튜브를 시작해 6년 만에 7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뜰 것 같은 아이템을 하나 골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할 것 같아요. 어릴 적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잊고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 압력과 남들의 기대에 치여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꿈을 찾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곤충을 좋아한다고 반드시 곤충학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그게 업이 될 수도 있고 산업으로 커질 수도 있겠고 학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그렸던 로봇을 만들고 있고 어떤 분은 레고 블록을 갖고 놀다가 아티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를 발행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창작에 동참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적 꾸었던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서 화성으로 가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던지기도 했죠. 모두 다를 것입니다. 실행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이것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한번 해본다. 그걸 숙련될 때까지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형태의 러너스 하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가 덕업일치의 순간이겠죠. 나아가 자신의 애호와 진정성이 일상의 기록으로 남으면 그 자체가 자산이자 전문성이 되므로 그걸 기반으로 무언가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무리 속에 있으면 전체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확대도 가능하고 돌려보는 것도 가능하니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타인의 꿈을 탐색하거나 가져오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당신의 소비, 당신의 콘텐츠, 당신의 네트워크,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분주했던 내 앞에 길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한번 보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을 다시 한번 큰 눈으로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